왜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식론,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철학의 깊은 영역을 아우르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합니다.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믿음직하다는 의미죠. 또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서양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이 과연 진실일까요? 우리의 눈은 정말 진실만을 전달하는 객관적인 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흥미로운 질문을 다양한 각도에서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리고 왜 때로는 우리의 지각을 의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인간 지각의 신비와 한계. 인간의 지각 시스템은 놀라운 정밀도와 복잡성을 가진 경이로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제한과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시각의 물리적 한계. 우리 눈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매우 좁은 영역인 가시광선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38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에 불과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자외선, 적외선, 전파, 마이크로파, 감마선 등은 우리의 시각적 지각 범위를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벌과 같은 생물은 자외선을 볼 수 있어 꽃에 숨겨진 패턴을 인식하고, 뱀은 적외선을 감지해 어둠 속에서도 먹이의 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한 우리 눈은 매우 제한된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은 볼 수 없고 너무 빠른 것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벼락의 섬광이나 총알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뇌의 시각 처리 과정.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보는 행위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눈이 아닌 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은 단지 빛을 감지하는 센서에 불과하며 실제 보기는 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망막은 빛을 감지하여 정의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뇌의 시각 피질은 이 원시 데이터를 처리하여 우리가 인식하는 이미지를 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성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수동적인 녹화가 아니라 뇌의 적극적인 해석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는 외부 세계의 그대로의 복사본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모델 또는 재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 과정에서 뇌는 종종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때로는 완전히 발명하기도 합니다. 맹점의 비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맹점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시신경이 망막을 통과하는 곳으로 광수용체가 없어 시각 정보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맹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뇌가 이 빈 공간을 주변 정보로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뇌는 맹점 주변의 패턴, 색상, 텍스처를 분석하여 그 공간에 들어갈 적절한 정보를 추측하고 생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포토샵의 내용 인식 채우기 기능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각 경험이 얼마나 구성적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물리적 현실의 객관적 기록이 아니라 뇌가 만들어낸 해석이자 시뮬레이션입니다. 청각, 후각, 촉각의 한계,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는 특정 주파수 범위, 구체적으로 약 20Hz에서 2만 Hz의 소리만 들을 수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좁아집니다. 개는 최대 4만 5천 Hz까지, 박쥐는 100만 Hz 이상의 초음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는 소리로 가득 찬 세계가 존재합니다. 후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의 후각 수용체는 인간보다 약 40배에 많으며 그들은 우리가 전혀 감지할 수 없는 희미한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개가 범죄 현장의 증거를 찾거나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세계의 매우 제한적인 표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몇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습니다. 지각의 상대성.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인간 사이에서도 지각 경험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맹인 사람은 일반적인 색각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세계를 봅니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도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통스러운 자극이 다른 이에게는 약간 불편한 정도일 수 있죠. 더 극단적인 예로 공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숫자에서 색을 보거나 소리를 맛으로 경험하는 등 감각 간의 교차를 경험합니다. 이들에게 숫자 5는 파란색일 수 있고 바이올린 소리는 달콤한 맛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객관적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문시됩니다. 각자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렇게 다르다면 어떤 지각이 옳은 것인가요? 답은 없습니다. 모든 지각은 그 자체로 주관적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거품 속에 갇혀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보는 빨간색과 제가 보는 빨간색이 정확히 같은 경험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언어로 이건 빨간색이야 라고 합의할 수 있을 뿐 실제 주관적 경험이 동일한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2장 착시와 환각, 눈의 배신. 우리의 시각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착시 현상은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전적 착시 현상들. 밀러 라이어 착시를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길이의 두 선이 화살표 방향에 따라 다른 길이로 보입니다. 또는 에빙하우스 착시에서는 동일한 크기의 원이 주변 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뇌가 맥락과 주변 정보를 기반으로 크기와 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루빈의 얼굴과 화병 착시나 오리와 토끼 그림과 같은 양의적 이미지는 또 다른 예입니다. 같은 이미지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는 것이 단순한 감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해석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착시 현상들은 재미있는 시각적 트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문입니다. 변화맹의 놀라운 사례. 더 놀라운 현상은 변화맹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시각적 장면에 상당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심리학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대화 중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와 대화하던 연구원이 책상 아래로 숨는 척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과 바뀌었는데도 많은 참가자들이 이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은 이러한 인지적 맹점을 잘 알고 있어서 장면 전환 사이에 소품이나 배경이 바뀌어도
대부분의 관객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를 연속성 오류라고 하며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흔히 발견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연속적이고 완전하게 지각한다는 직관적 믿음과 모순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환경의 일부 특징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무시합니다. 우리의 지각은 선택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현상. 비주의적 맹목이라는 현상도 있습니다. 유명한 고릴라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농구 패스 횟수를 세는 데 집중하느라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뻔히 지나가는 고릴라를 놓쳤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 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심이 없거나 예상치 못한 것은 아무리 눈앞에 있더라도 지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니컬하게 보자면 우리는 모두 현실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보는 반쪽짜리 관찰자입니다.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왜 다르게 보는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들은 정말로 다른 현실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관심사와 기대에 맞는 세계를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각, 극단적인 지각 오류. 더 극단적인 예로, 환각은 외부 자극 없이도 발생하는 지각 경험입니다. 이는 약물, 수면 박탈,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찰스 본이 증후군 환자들은 시각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동시에 생생한 이미지와 환상을 본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보는 것이 단순히 눈에서 오는 신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가 외부 입력 없이도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각 경험이 얼마나 창조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3장, 기억의 오류와 재구성. 지금까지 지각의 순간적 오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기억의 영역에서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고 재구성됩니다. 기억은 녹화가 아닌 재창조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비디오 녹화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저장된 정보를 그대로 재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선구적인 연구는 목격자 증언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사고 장면을 보여준 다음 나중에 유도 질문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차들이 부딪힐 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과 차들이 서로를 박살냈을 때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었나요? 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속도 추정치를 이끌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가족 이야기와 조작된 사진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열기구 여행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기억은 때로 진짜 기억만큼이나 생생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플래시벌브 기억의 신화. 충격적인 공공사건에 대한 플래시벌브 기억조차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11 테러나 다이애나 비의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을 들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억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중요한 사건 직후와 몇 년 후의 기억을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달라졌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의 기억이 완벽히 정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억의 사회적 구성. 기억은 또한 사회적으로 구성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미디어 노출, 그리고 문화적 내러티브가 모두 우리의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 기억 연구에서는 그룹이 함께 사건을 회상할 때 개인 기억이 그룹의 합의된 버전에 맞춰 조정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가족 모임에서 과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결국 공식적인 가족 이야기가 형성되고 이것이 개인의 기억보다 우선시됩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부분적으로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맞게 과거를 끊임없이 다시 쓰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랬어 라고 확신하는 성격 특성이나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한 항상 그래왔어 라고 말하는 전통들이 실제로는 최근에 발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4장 인지 왜곡과 편향의 함정.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지각적 한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양한 인지 편향과 왜곡에 취약합니다. 확증 편향,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가장 강력한 인지 편향 중 하나는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는 찾고 받아들이는 반면 그것에 도전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경향입니다. 정치적 의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은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각자 자신의 관점을 확인하는 부분에 주목합니다. 중립적인 정보조차도 기존 신념에 맞게 해석됩니다. 과학자들도 이러한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과학사를 보면 패러다임을 위협하는 증거가 종종 무시되거나 설명되지 않는 변칙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마스 쿤이 지적했듯이 과학적 혁명은 이러한 변칙이 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일어납니다. 이 편향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는 속담을 뒤집습니다. 실제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 쉽게 떠오르는 것만 중요하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우리가 쉽게 기억나는 정보에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사고를 자동차 사고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비행기 사고는 드물지만 극적이고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더 쉽게 기억납니다. 반면 통계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자동차 여행은 일상적이라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향은 우리가 위험과 확률을 평가하는 방식을 왜곡합니다. 테러, 상어 공격, 복권 당첨과 같은 드문 사건의 가능성은 과대평가하고 심장병, 당뇨병, 자동차 사고와 같은 흔한 위험은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기본율 무시, 통계적 현실을 보지 못함. 기본율 무시는 특정 사례의 생생함이 통계적 현실을 가릴 때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종종 질병의 기본율, 즉 얼마나 흔한지 보다 환자의 특정 증상에 더 비중을 두어 희귀 질환을 과잉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사람들은 생생한 개인 일화, 예를 들면 내 이모는 30년간 담배를 피웠지만 95세까지 살았어를 통계 데이터, 즉 흡연자는 평균적으로 수명이 10년 단축됨보다 더 설득력 있게 느낍니다. 이 편향은 의료 결정, 재정 투자, 심지어 법적 판단에서도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귀인 오류, 상황보다 성격을 봄.
근본적 귀인 오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때 상황적 요인보다 개인적 특성에 과도하게 비중을 두는 경향입니다. 누군가가 시험에 실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가정하기 쉽습니다. 개인적 특성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시험 당일 아팠거나 시험이 불공정하게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즉, 상황적 요인입니다. 흥미롭게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반대 편향을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는 상황 탓으로, 성공은 개인적 특성 덕분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은 사회적 판단과 대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 뒤에 있는 복잡한 맥락을 보지 못하고 단순화된 성격적 설명에 의존합니다. 프레이밍 효과. 표현 방식이 인식을 바꾼다. 프레이밍 효과는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이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같은 통계 데이터도 수술 후 100분의 90 생존율로 표현되느냐, 수술 후 100분의 10 사망률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존율 프레임에서는 대부분이 수술을 선택하는 반면 사망률 프레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객관적 정보는 동일한데도 말이죠.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30% 할인과 70%는 정가로 지불, 은 같은 현실을 나타내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정책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포장하거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공격합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종종 실체보다 포장에 더 현혹됩니다. 현실은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프레임되는지에 따라 우리의 인식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5장 사회적 영향과 집단 지각.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적 차원의 지각 한계와 인지 편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조의 힘, 그룹이 현실을 정의한다. 솔로몬 애쉬의 고전적인 동조 실험을 생각해 보세요. 참가자들은 명백히 다른 길이의 선을 비교하는 간단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했을 때, 물론 이들은 실험자의 공모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명백한 지각에 반하여 그룹의 잘못된 답변에 동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후속 인터뷰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실제로 그룹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그들의 지각 경험 자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예는 권위와 전문성의 영향입니다. 스탠리 밀그램의 복종 실험은 일반인들이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 모습에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에 따라 얼마나 기꺼이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무시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의사들은 종종 권위 있는 전문가나 유명 의학 저널의 의견을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의학의 역사에서 많은 오류와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학의 역사는 오류와 잘못된 관행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니컬한 관점에서 우리는 전문가라는 라벨만 붙으면 거의 모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것도 말이죠. 공유된 현실, 합의가 진실을 만든다. 사회심리학에서 공유된 현실 이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존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한때 명백한 진실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 즉 지구가 평평하다거나 여성이 투표할 능력이 없다거나 특정 인종이 열등하다는 등의 믿음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증거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객관적 현실이라는 개념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합의일 수 있습니다. 제6장 지각 너머의 진리 찾기. 여기까지 우리는 인간 지각과 인지의 많은 한계와 오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한 회의주의로 이끌어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더 깊은 이해와 지혜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인식론적 겸손,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기. 첫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인식론적 겸손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지각과 이해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나 성경의 잠언서 3장 5절에 있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와 같은 구절은 이러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식론적 겸손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새로운 증거에 더 개방적이고 자신의 신념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관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 지각을 넘어서는 도구. 둘째, 비판적 사고는 지각의 한계를 보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 다양한 관점 고려. 즉,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문제를 검토합니다. 둘, 증거 평가. 즉, 주장의 근거가 얼마나 강한지, 대안 설명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셋, 자기 반성. 즉, 자신의 편향과 전제를 인식하고 검토합니다. 넷, 불확실성 수용. 즉, 모든 것이 흑백으로 나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수용합니다.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진리 탐구자가 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동체적 지식, 함께 보면 더 잘 보인다. 셋째, 지식과 이해는 종종 개인적인 노력보다 공동체적 과정을 통해 더 잘 발전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개인의 편향과 맹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이러한 공동체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가설에 대한 공개적 검증, 동료 평가, 결과의 반복 확인을 통해 개인적 편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5장 22절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조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월적 진리, 표면 너머를 보기.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혜는 표면적 현상 너머의 더 깊은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철학적, 영적 전통은 감각적 경험을 넘어서는
더 깊은 현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우리가 보는 세계가 단지 그림자일 뿐이며 진정한 실제는 감각을 초월한다고 제안합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물리적, 일시적 현상 너머에 영적, 즉 영원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권고입니다. 제7장 실용적 적용, 더 나은 관찰자 되기. 이론적 이해를 넘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통찰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찰자, 더 나은 진리 탐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의도적 주의력 기르기. 첫째, 의도적인 주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동 조종 모드로 세상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놓치거나 왜곡합니다. 마음챙김, 명상과 같은 실천은 우리의 주의력과 현재 순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마음챙김 수행은 관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 편향을 줄이며 더 균형 잡힌 판단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46장 10절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관찰과 내적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양한 관점 추구하기. 둘째,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했다면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시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는 다른 문화, 배경,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의 책과 미디어를 접하며 자신의 정보 거품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17절은 송사에서는 먼저 한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단일 관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자기 검토 실천하기. 셋째, 자신의 지각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 나는 어떤 편향이나 전제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둘, 내가 놓치고 있는 정보나 관점은 무엇인가? 셋,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을까? 넷, 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얼마나 강한가? 성경의 관점에서 시편 139장 23절과 24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검토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겸손과 개방성 유지하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겸손과 개방성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나 완벽한 지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견해를 너무 강하게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나 관점에 따라 의견을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식론적 겸손이 단순히 지적 미덕만이 아니라 영적 미덕이기도 함을 시사합니다. 제8장 성경적 관점, 영적 시각으로 보기.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과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 지각의 한계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타락한 지각, 영적 시력의 문제. 성경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지각적, 인지적 한계는 단순히 생물학적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지각과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이해가 필연적으로 제한적이고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불신자들에 대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영적 상태가 우리의 인지적, 지각적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영적 분별력, 보이는 것 넘어보기. 성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영적 시각 또는 분별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표면적 현상 너머의 영적 진리와 의미를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것 이상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종종 제자들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는 표면적 현실 너머의 영적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위한 렌즈.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지각을 보완하고 교정하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해석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인도하는 빛의 원천임을 시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형성하고 교정하는 신적 도구로 제시됩니다. 성령의 인도, 내적 안내자. 마지막으로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성령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인도하는 내적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초월하여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을 시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특별한 종류의 지각과 이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 겸손한 지혜를 향하여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핵심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각과 인지는 놀랍게 정교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물리적 세계의 일부만을 감지하고 우리의 뇌는 원시 데이터로부터 현실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지각은 착시, 편향, 사회적 영향에 취약하며
우리의 기억은 항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인식론적 겸손을 키우고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며 다양한 관점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표면 너머에 더 깊은 진리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지각적 한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수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왜 인간은 자신이 본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층 위에 걸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지각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인지 편향 때문이며, 철학적으로는 지각과 실제 사이의 복잡한 관계 때문이고,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 지각과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초월하는 신적 지혜와 인도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권장합니다.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너머에는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겸손한 여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진리와 지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적 분별력과 믿음의 영역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각적, 인지적 한계를 이해하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편협한 관점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철학적,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 오디오북과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